영국 버크셔주 슬라우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머리속이 폭발하는 장애를 가진 한 외국인 초등학생이 한국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미스테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주변에 있던 많은 한국인들이 그녀를 한국에서 끌어내려 하지만 그녀를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의 어머니가 충격적인 종이 한 장을 아이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건넵니다. 그 종이를 보자마자 담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종이를 갈기갈기 찢으며 소름 끼치는 말을 시작하는데요. 과연 한국에 온 장애아이에게 초등학교에서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버크셔주 슬라우에 거주하는 주부 마리암입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소피아랍니다. 소피아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 하나를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이는 현재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희귀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폭발성 머리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 증상은 수면 장애 유형 중 하나입니다. 머릿속에서 폭발하는 듯한 큰 소리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아 합병증까지 주의해야 하는 장애죠. 물론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병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피아 때문에 이 증후군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찾아봤거든요. 희귀 증후군이라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체적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제 딸은 눈앞에 빛이 번쩍인다든지 한 대 맞은 것 같은 통증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이럴 때면 딸아이에게 큰 문제라도 생길까 밤새 잠 한숨을 못 자고 딸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엄마인 제가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몫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부분이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폭발성 머리 증후군은 50대 이상 여성에게 주로 발병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딸은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으니 극상위 1%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증후군은 아직 공식적으로 입증된 약물이나 치료법이 따로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정신과에 방문해도 상담만 해주고 다른 어떤 처방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과정만 있고 결과는 없었죠. 소피아는 잠에 드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은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며 깨어나곤 했거든요. 근육 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오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깹니다. 이 모든 증상은 불과 몇 초 안에 일어나는 증상들이에요. 이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겪어보지 않으면 공감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엄마로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현실이 정말 지옥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행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딸아이 성격이 그래도 밝습니다. 유치원에 가면 친구들이랑 잘 놀고 어딜 가나 항상 씩씩했죠. 선생님들도 그런 소피아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도 했고요. 저와 남편은 혹시나 딸이 자기는 친구들과 다르다고 생각할까봐 최대한 평범한 아이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절대 남들과 다르지 않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딸은 잘 때 들리는 폭발음을 항상 불꽃놀이라고 얘기하더군요. 딸아이가 3살이 되던 해에 TV에서 나오는 불꽃축제 생중계를 보더니 볼륨을 엄청나게 키우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저와 남편이 귀를 막고는 바로 달려가서 소리를 줄였어요. 소피아는 놀란 저와 남편을 보고 방긋 웃으며 자기가 잘 때 매일 듣는 소리가 이 소리라고 했습니다. 불꽃이 터지는 저 소리가 귓가에서 들린다고 말이죠. 방금 그 소리보다 훨씬 더 크게 들린다는 말에 저와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투정이라도 부리면 제 마음이 조금은 나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소피아는 저와 남편 앞에서 잠을 못 자서 힘들어하거나 불편한 내색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은 딸을 유치원에 보내고 못 잔 잠을 몰아서 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소피아가 하원할 때쯤 놀라서 벌떡 일어나면 간혹 딸이 옆에서 절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에 머리를 쓰다듬으며 언제 왔냐고 물으면 30분 전이든 10분 전이든 상관없이 조금 전에 왔어. 엄마 더 자도 돼. 그랬으면 엄마를 깨우지 왜 보고 있었냐고 했더니 밤에는 엄마가 나를 지켜주니까 낮에는 내가 엄마를 지켜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천사 같은 아이예요. 저와 남편 앞에서는 조금 더 아이처럼 굴어도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는 소피아를 보고 있으면 그저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딸아이를 꼭 안아주고는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저의 이런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말이죠. 소피아는 잘 때 말곤 정상적인 아이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딸이 7살이 되던 해 평범한 아이들처럼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로 입학하게 됐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딸아이 병 때문이 아니라
7세면 아직은 부모가 신경 써야 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딸에게도 익숙한 집 주변에 있는 학교로 보내고 싶었어요. 당연히 딸아이는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유치원도 일반 유치원을 다녀서 초등학교도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죠. 딸아이가 가진 장애가 일반인이 느낄 수준은 아니었으니까요. 초등학교에서는 낮잠 자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니 그 문제에 대해선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입학식을 마치고 집에 온 소피아는 새 학교에 다닐 생각으로 들떠 있었는데요.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스팸 전화인 줄 알고 안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번호로 몇 통의 전화가 더 오길래 신경질이 나서 전화를 받았어요.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화의 정체는 바로 딸이 다닐 초등학교에서 온 전화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소피아 학부모 되시죠? 네, 제가 엄마예요. 무슨 일이신가요? 이번에 제가 소피아의 담임을 맡게 된 이자벨라라고 합니다. 이번에 딸아이의 담임을 맡게 된 사람이라며 자신을 소개하길래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이때까지만 해도 담임 선생이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예의 바르고 학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선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한 마음에 몇 통의 전화를 무시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심심한 사과의 말도 전했죠. 그런데 소피아의 담임 선생은 아주 충격적이고 황당한 소식을 전해주었는데요. 소피아 입학이 취소됐다고 전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입학이 취소됐다니 도대체 뭐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이유가 없었거든요. 입학 취소가 될 정도의 사고를 칠 아이도 아니었거든요. 심란한 마음을 뒤로하고 침착하게 딸아이 담임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입학이 취소됐는지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그런 줄 알고 있으세요. 제가 결정한 거 아니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요. 그 선생이란 자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혹시 소피아가 입학식 때 입학 취소를 당할 만큼의 큰 문제를 일으켰나 하는 의심도 아주 살짝 들었습니다. 딸의 담임 선생이 이 정도로 화가 난 상태라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었죠. 딸아이 방에 가서 가방 정리 중인 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입학식은 어땠는지, 친구들은 사귀었는지 빙빙 둘러서 말했어요. 최대한 딸이 상처받지 않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초조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딸의 모습이 있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잔뜩 긴장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딸의 입학식은 평범했습니다. 딸아이 말만 들어보면 담임 선생의 태도가 이해 안 될 만큼 평범하더라고요. 아무리 혼자 머리를 굴려도 입학 취소건에 대한 답이 나오질 않자 답답한 마음에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딸은 아니라고 했지만 학교 측 말도 들어보고 싶었어요. 만일 제 딸이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받아들일 각오도 되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무책임한 통보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라면 더더욱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또 도대체 학교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알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소피아의 학교로 가는 짧은 시간에 수많은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렇게 저는 가지 말았어야 할 장소에 발을 들이고 말았습니다. 교무실로 가서 소피아 엄마라고 하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는 게 느껴지더군요. 이미 제 딸의 입학 취소를 모두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딸의 담임 선생은 제가 다가가도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왜 왔냐는 표정으로 올려다보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학부모를 대하는 모습이 이게 선생이 맞는지 의심될 정도였거든요. 이때부터는 저도 참았던 감정을 숨기기가 힘들었죠. 그녀의 눈빛과 매너에 말이 좋게 나갈 리가 없잖아요. 저는 딸의 담임에게 우리 딸이 왜 입학 취소가 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왔다고 직구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소피아의 담임 선생 입에서 나온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긁는 멘트에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장애인인 걸 왜 숨기고 일반 학교로 보낸 거예요? 그거 사기라는 거 몰라요? 여기는 평범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장애아를 받아주는 봉사단체가 아니라고요. 특수학교를 알아볼 것이지 왜 뻔뻔하게 평범한 학교에 입학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은 내가 내린 게 아니니까 나한테 따지지 마세요.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어요. 속에서는 열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고작 이런 이유로 학교에서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교육시설이 학생을 가려받는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했어요. 제 딸이 중증 장애도 아니고 특수학교에 가야 할 만큼 증세가 심한 편도 아니었거든요. 폭발성 머리 증후군은 단순 수면 장애일 뿐이라 잘 때가 아니면 일상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정신장애 진단이나 통계 편람 5편에서도 공식적인 질환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말인즉 그냥 일반인과 같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저 국제수면장애 분류 세판에서만 수면 장애의 일종으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이건 제 딸이 일반 학교에 못 다닐 이유가 될 수 없었고 입학 취소를 당할 이유도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차라리 부정 입학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희 지금 새 학기 시작돼서 바쁘니까 볼일 다 봤으면 나가세요. 따질 거 있으면 국회에 가서 따지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저는 딸아이 담임 선생의 말을 다 듣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차분히 대화하려고 온 거였는데 저는 물론이고 딸까지 모욕하는 사람에게 예의를 차릴 필요는 없잖아요. 뻔뻔하게 얘기하던 그녀에게 목에 핏대를 세우며 화를 냈습니다. 교육청에 고발하겠다고 하자 아, 정말 귀찮게 하시네. 귀찮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녀는 손짓까지 하며 얼른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황당해서 헛웃음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의 담임이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장애는 장애니까 입학 취소를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포기하고 특수학교 알아보세요. 정상적인 아이를 못 낳은 부모 죄를 우리한테 묻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끝까지 제 속을 뒤집는 말에 저는 그녀의 책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대놓고 미친년이 되기로 했죠. 당연히 그럴 만했고 아직도 후회하지 않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소피아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특수학교에 보낼 수준은 아니니까 당연히 그곳엔 입학 신청서조차 넣지 않았고요. 일반 학교에 입학 신청서를 넣었지만 모두 거절당했어요. 집 주변에 있는 학교에 소문이 났는지 제 딸을 받아주겠다는 학교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아무 죄 없는 딸이 피해받는 세상이 너무 화가 나고 슬펐습니다. 슬라우를 떠나도 제 딸이 갈 학교가 있을지 의문이었죠. 누구보다 평범하게 딸아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환경이 따라주지 않자 속상했어요. 또래 친구들은 모두 수월하게 가는 학교를 못 간다면 소피아도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이때부터는 딸만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딸이 학교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만 가슴 깊이 새기면서요. 밤에는 딸아이의 곁을 지켰고 낮에는 딸이 갈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하루에 잠을 자는 시간은 고작 2시간 정도였어요. 그것도 10분, 30분씩 끊어서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우리 가족에게 더한 시련이 찾아온 겁니다. 남편은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혼 초반에는 이사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겨우 정착한 곳이 영국이었는데 몇 년 만에 다시 발령을 받아왔더라고요. 그것도 낯선 나라인 한국 지사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3년이나 있어야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한창 예민하던 시기에 또 다른 일이 생기자 몸도 마음도 버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이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풀어버렸죠. 저는 남편에게 지금 소피아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고는 있어? 딸을 위해 두 발 뻗고 뛰어다니는 내가 보이지 않아? 딸 생각을 하긴 하는 거야? 피할 수 있는 발령권을 왜 굳이 받아온 거야? 거절했어야지. 한국 같은 나라는 더더욱 거절했어야지. 난 동양국은 정말 싫단 말이야. 당신도 중국인 동료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봐서 잘 알잖아. 정말 남편이 미웠거든요. 또 이 당시 초등학교 입학이 취소되면서 소피아의 증세가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본인도 나름의 스트레스가 극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적응까지 해야 한다면 그 스트레스는 가중될 게 뻔했어요. 소피아도 다른 나라로 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엄마, 나 다른 나라 가는 거 싫어. 그냥 여기에서 살면 안 돼? 이러니 제가 한국으로 가는 걸 흔쾌히 허락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못 가겠다고 한들 안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하는 수 없이 남편과 다투기만 한 채로 한국 갈 채비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짐을 챙기는 제게 다가와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얘기해 주더군요. 남편이 젊은 시절 한국에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한국에서는 수면 장애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 입학 취소를 당할 리 없다고 해주었습니다. 믿음직하진 않았지만 말이라도 고마웠어요. 조금 전까지 올랐던 화도 가라앉는 기분이었죠. 남편은 그런 저에게 소피아가 지내기에는 지금 사는 영국보다 한국이 훨씬 좋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 말에 기분은 좀 나아졌어도 걱정은 사라지지 않더군요. 영국을 벗어난 적 없는 딸이 낯선 곳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가 제일 큰 걱정이었죠. 혹시 스트레스가 늘어서 증세가 더 심각해질까 무서웠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게 정말 딸을 위한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깨는 딸을 보자 딸 앞에서 더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온몸이 식은땀 범벅인 딸을 꼭 안아주면서 불편한 감정과 생각들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반신반의한 마음에서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가야만 했어요. 남편 일 때문도 그렇고 우리 딸을 위해서도 그러해야 한다고 세뇌했죠.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한국에 가면 학교에 갈 수 있대. 정말이야? 응, 엄마가 꼭 우리 딸 학교 가게 해줄게. 그리고 더 좋은 친구들 사귈 수 있게 도와줄게. 엄마가 꼭 약속할게. 나 어서 한국에 가고 싶어. 그렇게 한국에 가니 영국과 다르긴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의 이른 아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소피아는 마치 미래의 도시에 온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녀는 새로운 발견에 감탄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대단해. 이게 뭐야? 소피아가 가리킨 것은 공항 안을 유유히 돌아다니는 로봇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리키며 눈을 빛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잘 모르겠어. 잠깐 아빠한테 물어볼게. 하고는 제 남편에게 답변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침착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 그건 여기 유명한 전자회사에서 만든 안내 로봇이야. 한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여러 시설 중 하나지.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길 안내도 해줘. 소피아는 이 설명에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진짜? 내가 직접 말을 걸어봐도 돼? 그녀는 설렘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해봐. 남편의 응원에 소피아는 주저하지 않고 로봇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로봇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그녀가 선택한 언어로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소피아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이런 게 정말 가능한 거야? 나는 이걸 집에 가져가고 싶어.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로봇과 대화를 이어가며 한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항 내의 다른 시설들도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디지털 정보 패널, 자동화된 체크인 기계, 심지어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까지 모든 것이 외국인 방문자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또 저는 한동안 못 잔 잠을 비행기 안에서 잤었는데요. 기내식을 먹지 않아 배가 고팠어요. 남편에게 얘기하자 한국 공항 안에는 식당도 많으니 여기서 밥을 먹고 가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작은 나라 공항 내에 입점한 식당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공항은 그냥 한번 오고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장사할 거 아니야. 일반 식당보다 더 질이 떨어질 게 뻔해. 소피아한테 그런 음식을 먹이고 싶지 않아. 그냥 가자. 그런데 남편은 저와 소피아를 데리고 한 식당 안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한식을 파는 식당이었는데 혼자 막 주문을 하더니 5분도 안 돼서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이미 만들어진 음식을 뒀다가 주는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역시 질이 떨어질 거란 제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 말에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워낙 빨라서 어딜 가도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닌데 의심스럽더군요. 혹시 주방에 있는 아줌마도 AI 로봇이 아니냐고 했더니 남편이 크게 웃으면서 일단 밥부터 먹자고 했어요. 소피아는 한국 음식이 입맛에 맞는지 신나게 음식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다들 맛있게 먹는 모습에 한입 하자 신세계를 맛본 기분이었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음식 솜씨가 대단하게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저도 어디 가서 요리 못한다는 말은 안 듣던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 솜씨는 감히 따라 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한국에 살면서 음식 때문에 고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남편이 다닐 한국 지사는 서울 송파구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준 차를 타고 회사 숙소로 들어가 살게 됐죠.
그리고 저는 제 딸 소피아가 다닐 한국 초등학교를 알아보았는데요. 다행히도 숙소 근방에 초등학교가 있길래 그곳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영국과 다르게 통화한 선생의 태도와 목소리는 만족스러웠어요. 그래도 영국에서 겪었던 일 때문에 두렵긴 매한가지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떨지도 모르고 남편이 한국은 그러지 않는다고 했었지만 일반화할 순 없는 말이잖아요. 어딜 가나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도 있는 게 세상의 이치니까요. 한국 초등학교 문 앞에서 딸의 옷매무새를 다시 점검해주고 교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기가 두려워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누군가 나오더라고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길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한국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긴장하고 말았죠. 처음부터 좋은 사람들을 만날 거란 기대는 안 했어도 영국 때와 같은 일은 겪지 말자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 생활도 평탄하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불쑥 나타난 저와 제 딸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시선으로 저와 딸을 희롱하는 그녀를 더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순간 그녀는 저와 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옆으로 자리를 비켜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상냥한 말투로 누구를 찾으러 왔냐고 물어왔죠. 그녀의 물음에 오히려 제가 당황해서 어버버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와 통화했던 선생이 절 알아보고는 환하게 웃으면서 상담실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어요. 그래도 긴장을 놓을 순 없었습니다. 저와 통화했던 그 선생의 이름은 이민정이라고 했는데요. 민정은 소피아가 이 학교에 다니게 되면 자신이 담임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처음부터 소피아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 저와 일상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덕에 저도 긴장을 조금씩 풀 수 있었죠. 소피아도 편해졌는지 저를 붙잡던 옷자락을 어느새 놓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딸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대화가 끝나갈 때쯤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굳이 이런 말을 해야 하나 싶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죠. 나중에 학교에서 알고 또 입학 취소를 당하면 딸이 제일 상심이 클 테니까요. 그런 일을 2번 겪게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정에게 입학 신청서 말고 또 하나의 서류를 건네주었어요. 바로 딸이 폭발성 머리 증후군으로 정신과에도 다녔던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꺼내기 전까지 고민을 수백 번 하다가 건넸어요. 마음 같아선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기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잠깐 했는데요. 그래도 양심에 찔리는 비도덕적인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아서 용기 내 꺼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내내 미소를 유지하던 민정이 진료 기록을 보고는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표정도 굳어져 있었고요. 그녀의 달라진 모습에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손에는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도 함께 있는데 그녀의 입에서 심한 말이 입에서 나오면 어쩌나 그런 걱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부질없었다는 걸 머지않아 느꼈습니다. 그녀는 싱긋 웃으면서 이건 참고용으로 가지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진료 기록을 파일에 곱게 넣길래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소피아가 이 학교를 못 다니는 거냐고도 물었어요. 그러자 민정은 웃으면서 이 서류는 소피아가 학교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서류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모를 사고가 있을 순 있으니 참고용으로 가지고 있겠다고 했어요. 또 딸아이의 증상을 자세히 물어보며 제 심정이 어떤지 공감도 해주었고 딸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하더군요. 갑자기 제 딸이 저 이 학교 다닐 수 있어요? 라고 묻자 당연하지, 소피아.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러. 한국말로 티처가 선생님이거든. 이 학교에 너처럼 다른 학교에서 온 친구들도 많아. 함께 한국어 공부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게. 우리 학교에 와줘서 고마워. 네가 우리 반에 와서 너무 기뻐. 라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마지막 대답에 울컥하고 말았죠. 딸아이를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자 그녀는 자신을 믿고 소피아를 학교로 보내주는 제게 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의 반 학생들은 모두 명랑한 아이들이라서 소피아를 환영해 줄 거라고 안심도 시켜줘서 또다시 감사했죠. 제가 걱정했던 부분을 말하지 않아도 민정이 먼저 얘기해주니 더 믿음이 갔습니다. 그렇게 소피아는 제 나이에 맞게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딸이 밝은 건 알고 있었는데 적응력이 좋다는 건 이번 기회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벌써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더라고요. 매일 민정이 아이들 알림장 앱으로 딸아이의 학교 생활을 자세히 알려주곤 했는데요.
거기에 친구들과 잘 지내는 딸의 사진도 올려줘서 점차 딸 걱정을 놓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처음 써본 알림장 앱은 아주 편리하고 담임과 소통하기도 좋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싶은 부모에게는 정말 훌륭한 기술이었죠. 남편 말이 맞았어요. 소피아가 살기에 영국보다 한국이 훨씬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으로 이사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매일 했네요. 그러던 한날 민정이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으니 날짜를 알려주면서 그날 학교에 초대한다고 했는데요. 학부모 참관 수업이란 게 뭔지 잘 몰라서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한국에서는 해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학부모가 직접 볼 수 있는 날을 정해서 학부모를 초대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알면 알수록 너무나 새롭고 놀라운 시스템이 가득한 한국 문화에 서서히 빠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학부모와 함께 학교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참관 수업 말고도 운동회, 학예회 등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처럼 흉흉한 세상에서 학부모에게 신뢰를 주는 한국 교육 문화는 제가 딱 원하던 거였어요. 특히나 소피아와 같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더더욱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지낸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행복하고 안정적인 나날이 계속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또 폭발성 머리 증후군에 고통받던 소피아는 많이 호전됐습니다. 증상이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나타날 만큼 눈에 띄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 저는 남편에게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남편도 딸을 보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저희는 남은 생을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완치가 없는 딸의 희귀병까지 낫게 해준 한국에서 뼈를 묻고 싶네요. 저희 가족에게 희망을 내려준 한국,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